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젯밤에 발표된 그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밤사이에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흔히 도매 물가지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신규 실업 수당 신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얼마나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났느냐 이런 지표니까 결국은 노동 시장이 좋을수록 흔히 말하면 고용이 많을수록 사실 신규 실업 수당 신청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했는데 어제 말씀드려보자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보통 월 단위로 측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계절성, 흔히 말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월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시장의 예측은 한 0.4%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지표는 0.7%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시장에서는 한 20만 건 정도로 예측했는데 실제 지표를 보니 19만 4천 건 정도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물가는 오르고 그렇지만 노동시장은 강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신경 쓸 수 있는 요인은 결국 수요가 굉장히 세다. 생각보다 미국이 긴축 정책을 피고 있지만 수요가 잠잠해지지 않고 수요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사실은 긴축 정책이 더 길게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산 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두 가지 지표, 그 흔히 말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모두 다 안 좋았다. 이런 차원에서 주식시장은 안 좋았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지표에다가 앞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원달러 환율도 보니까 1,300원 정도 이제 근접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뭐 원달러 환율을 결정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한미 간의 금리 격차라고 이야기하죠. 네. 결국 미국에 대한 금리가 높을수록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왜냐하면 달러를 투자할수록 흔히 말하는 채권 투자만 해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달러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원화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흔히 말하는 교환 비율이라고 이야기하죠. 원화를 얼마나 좋아하고 달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달러를 좋아하게 되니까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은 경제가 불확실하다든지 경기가 급락하는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세계 금융시장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 달이죠. 9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 조금 위기가 생기면서 채권 시장이 혼란해지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3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지금 달러화가 생각보다 강해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이다. 이것의 근본은 미국이 긴축 정책을 아마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야. 1월 달 지표들 자체가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노동시장 지표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안 떨어지고 있고 이게 수요가 안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세지고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수요를 줄여야 되고 이러면 긴축 정책을 오래 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런 전반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실 하반기 때 사실 긍정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이제 통화 긴축 정책을 풀고 통화 완화 정책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우리 금통위도 조만간 열리게 되는데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고 수입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면은 이건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우려가 올라가면서 경기에 또 안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한미 금리 격차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 역시 조금 따라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환율 상황상 보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부동산 소식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무려 22%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 낙폭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 급락을 경험한 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죠. 예. 근데 금융위기 때보다 한 2배 이상 하락했다. 2008년 봤을 때 한 2배 이상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약간 지표상에 뭐 착시는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2008년은 쌍둥이 위기라고 해서 한번 금융위기가 왔다가 좀 나아질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뭐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서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작년은 사실은 작년 1월 달부터 어떻게 보자면 그 고금리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한꺼번에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22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뭐 거래량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지금 금매밖에 거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회복이 안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겹치면서 좀 시장에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최근 부동산 PF도 안 된다, 미분양률도 높아진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면서 뭐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디가 많이 떨어졌냐 그러면 흔히 말하는 거품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수도권에 특히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강북 지역에 2020년 후반 이렇게 가격이 급작스럽게 오르면서 이쪽 부분에 거품이 많이 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흔히 말 연끌을 했던 분들이 많고 연끌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금리를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금매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금매를 다른 사람들이 사면서 가격 하락을 좀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 뭐 회복세다, 뭐 집값 바닥론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이렇게 시기상조일까요? 사실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뭐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지표인데 거래량 지표가 지난달 이제 1,000건이 넘어 1,200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1,000건이 넘으면서 이제 꽤 회복된 것이 아니냐. 지난달 이전에는 사실 600건, 700건 이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2021년, 2020년, 특히 2020년에는 월간 거래량이 6,000건이 넘었습니다. 거래량 지표 자체가 회복이 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회복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미분양률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미분양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7만 가구가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한창 줄었을 때는 2만 가구까지 줄었거든요. 미분양 가구가 2만 가구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가 너무너무 많아서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입지 아파트라도 너도 나도 살려고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개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분양이 웬만큼 좋지 않은 데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물건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서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분양 가격 역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가격이라든지 미분양률 그다음에 거래 건수로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이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DSR 규제를 안 받는 론들이 그러니까 대출들이 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흔히 말하는 아파트 거래를 주도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효과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이게 바닥론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대한항공에서 그 마일리지 개편안 발표했다가 굉장히 불만이 폭주했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한항공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마일리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마일리지 바꾼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일리지 거리제로 하겠다. 예전에는 대한항공이 권역제라고 이야기하죠. 아시아권은 얼마, 유럽권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권역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코노미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안 쌓아주겠다라는 그 얘기 크게 두 가지가 이번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 안에 가장 큰 맥락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사실 마일리지 타고 갈 때는 먼 거리를 많이 타고 그다음에 보통 작은 거리 아시아권을 갈 때는 대한항공 말고라도 여러 LLC라고 이야기하죠. 뭐 다른 저가항공사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격이 싼 데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 거리상으로 마일리지 개편한다는 이야기는 멀리 갈 때 많이 나고 조금 갈 땐 그 마일리지 덜 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수요와는 상반된 그런 라인이다 그런 정책이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이 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일리지를 살 수 있는 항공권 좌석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다라고 많이 뭐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일리지 제도가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 수요 안 맞는다는 차원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리 가고
특히나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미주 지역 비즈니스 승급을 할 때 마일리지를 하려면 예전보다 50% 이상이 올라간다고 보통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좀 짧고 짧으니까 이제 비용이 좀 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긴 한데 결국은 사람들의 수요와 반하는 정책 이걸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면서 이것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장거리에서 조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오래 갈라 그러면 프리스티지 좌석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수요인데 이런 것의 수요를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린 이런 마일리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지금 뭐 마일리지 좌석수를 늘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 역시 이거 너무 흔히 말하는 미봉책이 아니냐. 그냥 이렇게 소비자의 수요라는 근본적인 건 파악 안 하고 그냥 좌석수만 늘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를 고려한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